네, 안녕하세요. 네, 클라우드 환경 기반 실시간 데이터 처리에 유실 없는 지오 리플리케이션 구축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네이버 로고 데이터 팀의 김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저희 로고 데이터 팀은 네이버의 전사 로고를 수집해서 경영 전략 지표에서부터 네이버의 서비스의 상세 지표까지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네이버 그 전사 트래픽에 대한 처리와 그다음에 데이터 분석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로고 데이터 처리에 대한 많은 기술 챌린지와 리소스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쌓은 노하우 중에서 안정적인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이런 지오 리플리케이션을 구축한 경험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0, 15 사태 때를 짧게 환기시키면서 지오 리플리케이션은 무엇이고 그 중요성과 장단점, 그리고 많은 기능 중에서 이번 사태와 가장 관련이 있는 어베일러빌리티 관점에서의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 3장에서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엔드-투-엔드 지오 리플리케이션을 위해서 메시지 큐와 데이터 프로세싱 관점으로 나누어 가지고 상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5장에서는 다양하게 저희가 개발하고 구조를 잡았던 내용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로고 데이터 조직에서는 어떤 형태로 구성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조금 더 딥다이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에서 말씀드렸듯이 1장에서는 IDC 장애가 주는 심각성에 대해서 10, 15 사태 때를 짧게 돌이켜보고 저희가 지오 리플리케이션의 구조를 잡을 때 어느 기능을 중점을 두고 설계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0, 15 사태는 사실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데이터를 여러 IDC에 두는 거는 사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려면 비용이 좀 증가하고요, 무조건. 그다음에 시스템이 거대해지면서 사실 개발자에게는 관리 포인트 증가, 그다음에 레거시 증가라는 끔찍한 일들이 사실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작년에 IT 장애가 결국 발생했고, 앞서 말씀드린 비용보다 사실 더 큰 비용과 기업 이미지까지 사실 손상됐습니다. 따라서 비용이 증가하더라도 사실 이제는 대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자, 그럼 해결책은 뭘까요? 저희는 그 지오 리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 중요한 포인트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끔찍한 일들을 생기지 않게 한다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지오 리플리케이션은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분산되어 있는 로고 수집 서버에서 사실 지역에 다른 IDC A와 IDC B의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중복으로 두는 게 가장 심플하고 직관적인 지오 리플리케이션입니다. 사실 당연히 이런 풀스케일 구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 측면이나 관리 측면에서는 불리한 구조이지만 사실 확실한 구조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지오 리플리케이션 구성은 이미 많은 글로벌 기업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구성하고 있고, 이런 내용들을 벤치마킹하면서 간략하게 목적을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가장 심플하게 IDC 화재나 천재지변과 같은 이런 자연재해에 대비하거나 이런 빠른 응답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오 리플리케이션 구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GDPR 준수를 위해 데이터를 해당 국가나 지역에 둬야 할 때 활용되는 기술이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플랫폼 레벨에서 사실 지오 리플리케이션 이미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MySQL, 레디스, 카프카 이런 다양한 플랫폼에서 사실 이미 제공되고 있었고, 특히 이웃 나라 일본 같은 자연재해가 좀 많은 나라나 아니면 땅이 넓은 나라에서 이미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실 지오 리플리케이션에 대한 강한 필요성까지는 사실 느끼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런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제대로 하려면 사실 비용이 많이 들고 개발자 입장에서는 사실 되게 재미없는 일입니다. 물론 한 번 발생하면 정말 막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대형 사고는 사실 자주 발생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 필요성이 자주 크게 이렇게 부각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에서 지오 리플리케이션을 어떤 구조와 어느 범위까지 잡아야 하는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림에서처럼 로그 수집 서버에서부터 결국은 데이터베이스까지 엔드-투-엔드로 잡아야 합니다. 보통 맨 앞단에 있는 로그 수집 서버는 사실 사용자의 요청에 대한 빠른 응답 시간 등의 이유로 이미 분산된 구조로 대부분 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엔드-투-엔드 지오 리플리케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레이어는 메시지 큐, 그 다음에 데이터 프로세싱 레이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후 발표 내용은 여기에 좀 포커싱을 잡았습니다. 자, 그럼 지오 리플리케이션을 구성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생각하고 고려해야 될 게 뭘까요? 바로 저희는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의 장애의 기준입니다. 자, 사용자의 금전적인 데이터의 흐름과 관련된 이런 서비스라면 사실 단 하나의 그 요청도 놓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풀스케일 구조로 무조건 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뭐 그렇지 않은 서비스라면 그 수준에 맞춰서 약간 타협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타협점을 찾는데 사실 저희가 생각한 가장 중요한 키는 클라우드 프렌들리였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클라우드 환경이기 때문에 저희가 되게 다양한 시도를 좀 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참고 문헌에서는 지오 리플리케이션의 기능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자, 빠른 응답 시간을 위한 퍼포먼스 측면과 그다음에 큰 부하를 분산시키기 위한 스케일러빌리티 측면,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서비스 중단이나 데이터 유실이 없도록 하는 어베일러빌리티 측면이었습니다. 사실 저희는 플랫폼의 용도와 사실 쓰임새에 맞춰 그걸 좀 선별했습니다. 유저와 가장 밀접하게 붙어 있는 로그 수집 서버는 퍼포먼스와 스케일러빌리티 측면에 좀 중점을 뒀고요. 그다음에 수집 서버 이후에 있는 플랫폼들에 대해서는 어베일러빌리티 측면으로 기능을 중점을 두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함으로써 좀 비용은 낮추고 시스템은 좀 단순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후 내용은 신수인 연사가 지오 리플리케이션에 있어서 메시지 큐와 데이터 프로세싱 각각에 대해서 조금 더 딥다이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챕터 2부터 발표를 맡게 된 네이버 로그 데이터 팀의 신수인입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성 요소 중 메시지 큐 관점에서의 지오 리플리케이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메시지 큐란 실시간 데이터 파이프라인에서 수많은 IDC로부터 수집된 데이터가 한 곳으로 집중되는 퍼스트 레벨 어그리게이션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만약 한 IDC의 TPS가 1만이라면 6개 IDC로부터 총 6만 TPS로 메시지 큐의 데이터 유입이 일어나기에 장애에 가장 취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대중적인 메시지 큐 플랫폼인 카프카에 대해서 지오 리플리케이션 구축하는 부분에 아래 4가지 요소들을 먼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면서 이제 메시지 큐의 지오 레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3가지 중요한 키 엘리멘트를 정리해 보았는데요. 첫째로 레플리케이션 기능의 아웃 오브 더 박스 피처 여부입니다. 만약 해당될 경우에는 개발이 간단하면서 관리가 용이하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아닐 경우에는 클러스터별로 토픽 정보나 설정을 최신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되고 장애 시 이제 클러스터 전환, 데이터 복제에서의 순서 보장이나 중복 제거 등 추가적인 개발 공소가 많이 들어서 총 필요한 비용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싱크로너스와 어싱크로너스 레플리케이션이 지원되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싱크로너스 레플리케이션은 에크를 모든 전송에서 확인하기에 데이터 컨시스턴시에서는 우수하지만 그만큼 데이터 전송 시의 레이턴시로 인한 성능 저하나 리소스 비용 증가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어싱크로너스는 이제 에크가 없이 리플리케이트 되기 때문에 레이턴시는 발생되지 않아도 이제 장애가 발생했을 때 레플리케이션 렉이 존재할 수 있어서 이제 유실로 이어질 수 있어 데이터 컨시스턴시는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지오 레플리케이션과 관련된 이 매트릭 정보를 측정하고 확인하는 게 가능한지 여부인데요. 예를 들어 앞서 설명드린 이제 어싱크 방식의 이 구조적인 레플리케이션 렉에 대해서 측정하고 활용하는 것이 데이터 유실 부분에서 최소화하는 것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제 또한 서브스크립션 옵셋 정보를 확인해서 장애가 발생할 때 어느 옵셋부터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지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카프카에서는 이런 중요 포인트들이 만족되는지 확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웃 오브 박스 피처라고 판단되는 이 싱크로너스 지오 레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방법으로서 카프카 스트레치 클러스터 방식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하나의 카프카 클러스터를 여러 IDC로 분산해서 구축한 개념입니다. 이 방법은 싱글 클러스터와 동일한 수준으로 메시지 딜리버리 개런티를 유지하며 카프카 클러스터 내에 유지되는 레플리카와 미니멈 인싱크 레플리카 설정을 통해 데이터 유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주키퍼 메이저리티 컬럼스로 인해서 이 과반수의 주키퍼가 항상 살아있어야 한다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최소 3개 IDC에 걸쳐서 주키퍼를 설치해야 하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이제 관리 포인트가 늘어난다는 단점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노미널 라이트에는 발생하지 않던 이제 IDC 간 네트워크 레이턴시가 이 스트레치드 라이트에선 추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한 성능 하락도 발생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카프카의 경우에는 장애 발생 상황에 브로커 개수를 다이나믹하게 늘리면 이 파티션 재배치 등의 작업이 필요해지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서 이 데이터 복제에 제약이 발생하기 때문에 먼저 각 IDC에 구축하는 리소스를 스태틱하게 구성해서 유지해야 된다라는 단점도 있습니다. 다음은 카프카에서 미러 메이커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기능은 카프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미러 메이커는 어싱크로너스 레플리케이션 방식으로 동작하는 카프카의 익스터널 피처입니다. 미러 메이커는 현재 버전 2까지 나왔고 버전 1에 있었던 토픽에 대한 컨피규레이션 싱크 문제나 액티브 클러스터 구성이 지원되지 않았던 부분 등이 해결되는 기능적 향상이 이루어졌는데요. 다만 아직까지도 몇몇 제약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로는 이 액티브 클러스터 구성을 할 때 동일한 이름의 토픽으로 설정하게 되면 이 클러스터 간 레플리케이트 작업이 무한 루프로 동작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같은 토픽 데이터임에도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앞에 프리픽스가 추가되어야 하고 추가로 사이클 디텍션과 같은 기능이 필요하다라는 제약이 있습니다. 이 제약은 아무래도 카프카의 토픽 네임스페이스가 하이어라키 구성이 되지 않는 이 플레인 네임스페이스라는 설계적 측면 때문에 좀 부각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다만 카프카의 미러 메이커가 이런 향후에도 이런 제약 사항을 해결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 저희는 이렇게 카프카를 활용한 방법에서 이 발견한 문제점들에 대해 해결이 가능한 다른 대체 플랫폼들을 찾아보게 되는데요. 그중 야후 재팬에서의 지오 레플리케이션과 관련된 글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야후 재팬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자연재해가 비교적 많은 일본에서의 지오 레플리케이션을 구축해서 실제 프로덕트 레벨에서 활용하고 있다는 부분이 눈길을 끌었고요. 이 내용에 따르면 지오 레플리케이션 자체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이 펄사라는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펄사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지오 레플리케이션 피처를 제공하고 있었고 이미 야후 재팬을 통해 기능 검증이 이루어진 플랫폼이기에 그 기능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적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펄사에서 제공되는 지오 레플리케이션 방식에 대해 확인한 내용을 공유드리겠습니다. 먼저 싱크로너스 레플리케이션의 경우 이 멀티 클러스터 주키퍼 앙상블과 리전 어웨어 플레이스먼트 폴리시를 통해 동작합니다. 이 리전 어웨어 플레이스먼트 폴리시는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부키라고 하는 펄사의 스토리지 서버를 리전별로 나누게 돼서 지역적으로 분산된 구조로 데이터 복제와 저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라이트 에크를 세컨더리 IDC의 펄사 라이트까지 다 포함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성능에서는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어싱크로너스는 아시다시피 에크 없이 데이터가 복제되는 방식입니다. 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게 3개 IDC로 구성된 풀 메쉬 레플리케이션을 보여주는데요. 이 외에도 마스터 슬레이브나 액티브 구성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차이점이 있다면 렉 어웨어 플레이스먼트 폴리시를 기반으로 동작을 해서 클러스터에 있는 브로커들이 서로 데이터 복제를 주도한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네, 다만 앞서 한번 언급드린 대로 여기에서는 이제 레플리케이션 렉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저희가 실제로 2개의 펄사 클러스터에서 동일한 이름의 토픽과 네임스페이스로 어싱크로너스 레플리케이션 구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먼저 2개의 클러스터를 서로 연결하고 테너츠를 연결한 뒤에 네임스페이스를 연결하는 것으로 구현이 완료됩니다. 이 3종류의 커맨드만 실행하고 나면 이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 각각의 네임스페이스 안에 속해 있는 토픽이 서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복제되는 걸 직접 웹 UI 대시보드로도 확인할 수 있고요. 참고로 펄사는 테넌츠, 네임스페이스, 토픽 이 3단 하이어라키 구조라서 하나의 네임스페이스 하위에 여러 토픽이 존재하는데요. 이 네임스페이스 단위로 공유를 해서 하이 토픽이 모두 복제되는 방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토픽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불필요하게 많은 양의 복제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펄사 2.10 버전부터는 개별 토픽별로 이제 레플리케이션 설정하는 개선도 이루어졌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IDC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이 세컨더리 클러스터로 빠르게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이를 통해 데이터 유실을 최소화하면서 복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이 플랫폼 자체적으로 지원되는지 여부도 중요한 포인트일 수 있습니다. 펄사는 이 부분을 자동화할 수 있는 기능으로 오토매틱 클러스터 페일오버 API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 수집 서버에 펄사 클라이언트를 활용해서 메시지를 프로듀스하도록 구성하고 이 API 기능을 추가하면 이 클라이언트 레벨에서 클러스터의 장애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사용자 개입 없이 세컨더리 클러스터로 전환해서 서비스 중단 없이 장애 대응이 가능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API가 스스로 클러스터의 장애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오른쪽에 보시는 그 4가지 기준이 있고요. 실제 사용 예시는 그 밑에 있는 코드로 보시다시피 간단히 몇 가지 라이브러리 함수를 추가하는 것으로 구현이 가능합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과 같이 장단점을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었는데요. 요약하면 이제 펄사는 아직 문서화나 구축 사례 등의 정보는 부족하지만 자체 기능을 통해서 지오 레플리케이션이 좀 손쉽게 구성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 3장에서 실시간 데이터 프로세싱 부분에 대해서 지오 레플리케이션 구축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실시간 데이터 처리는 메시지 큐 다음 단계로서 메시지 큐에 있던 소스 데이터를 읽어들여 윈도우 어그레게이션이나 이제 데이터 인리치먼트 같은 처리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대중적인 플랫폼은 아마 스파크나 플링크를 많이 사용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런 리얼타임 데이터 프로세싱 플랫폼에서는 지오 레플리케이션 구축할 경우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있는데 그 중에는 이제 메시지 큐와의 엔드포인트 관리와 빠른 데이터 복구를 위한 옵셋 관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포인트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쓰고 있는 스트리밍 프로세싱 엔진에 대해서 이 아래 요소들을 살펴보게 됐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3가지 키 엘리멘트로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클라우드 친화성입니다. 리소스 절감을 위해서 세컨더리 클러스터는 프로세싱이 스탠바이 형태로 구성되는데요. 이런 경우 평상시에는 리소스 사용이 거의 없다가 이 장애 발생으로 전환이 이루어질 때 리소스가 순간적으로 많은 양이 필요해지게 됩니다. 이런 구성을 위해서는 해당 플랫폼 자체적으로 이 다이나믹 스케일링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클라우드 환경에서 동작이 가능한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하나의 통합된 처리를 통한 이 관리 포인트 최소화가 가능한지입니다. 여러 단계의 데이터 인리치먼트로 인해서 클러스터 간의 데이터 이동이 많아지면 그만큼 관리 포인트가 많아져서 오히려 단순하고 적어야지 효과적인 지오 레플리케이션 구축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데이터 재사용성입니다. 데이터 인리치먼트가 진행된 이 각 프로세싱 결과들을 재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 장애 대응에서 더욱 유연하게 복구를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관점에서 저희가 기존에 구축했던 실시간 데이터 처리 파이프라인 구조를 살펴봤는데요. 대부분 이제 카프카 플링크의 프로세싱 파이프라인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림으로 보시다시피 이제 1차적으로 플링크에서 데이터 연산을 하고 나서 결과를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시 카프카로 넣은 뒤에 또 다시 꺼내서 사용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사용할 중간 데이터가 많을수록 이 연동되는 연결 포인트의 수도 증가되기 때문에 지오 레플리케이션 구축하는 데 있어서 비용도 증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재사용성을 높여서 비용은 최대한 줄이는 이 지오 레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 조사하게 됐고 다른 대체 가능한 플랫폼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게 됐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이 앞서 설명드린 펄사 플랫폼도 같이 고려해 보았는데요. 특이하게도 펄사는 메시지 큐 기능뿐만 아니라 이 펑션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데이터 프로세싱도 가능했습니다. 이 펑션을 통해서 이 왼쪽 첫 번째 아래 그림처럼 메시지 큐 기능이랑 접목해서 소스 데이터를 직접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그 아웃풋을 이제 토픽 데이터로 저장하는 것까지 가능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여러 펑션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펑션 메쉬를 적용할 수도 있는데요. 이 펑션 메쉬란 소스 프로세싱 싱크라는 형태로 이 리얼타임 프로세싱의 서브 모듈들을 구성해서 각 모듈이 처리한 결과를 다음 모듈에 이제 인풋이 되도록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이 리소스 사용량이나 그 프로메테우스 매트릭을 연동한 HPA를 통해서 이 특정 펑션만 선택적으로 오토 스케일링까지 가능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과연 펄사가 기존에 쓰였던 이 스트리밍 엔진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플링크와 스파크 그리고 펄사 이렇게 3가지를 비교해 봤습니다. 이 표로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이 펄사 펑션은 가볍고 빠르다라는 장점은 있지만 플링크나 스파크에 비해서 API 셋 측면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저희 조직에서는 이 활용 중인 API에 대해서는 펄사에서 다 지원이 되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특별히 걸림돌이 되진 않았고
이를 통해서 저희가 기존 데이터 처리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이 펄사에서는 키 쉐어드 서브스크립션을 지원하는데요. 이 기능을 통해서 이 여러 컨슈머가 존재하더라도 동일한 키값을 가진 데이터는 같은 컨슈머에서만 읽어드릴 수 있게 돼서 데이터 처리 시 키바이 연산을 통해 처리하던 것을 대체할 수 있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 중복 데이터 처리도 가능한데요. 이 내용 죄송합니다. 네, 이 내용은 챕터 5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펄사라는 단일 플랫폼만으로 기존의 메시징과 프로세싱을 모두 대체하는 효과를 얻게 되었는데요. 이를 통해 지오 레플리케이션을 펄사 하나에 구축하는 것으로 이 메시지 큐와 실시간 처리 부분 전체에 걸친 이 지오 레플리케이션이 가능해졌다라는 유의미한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이번 챕터 마지막 내용으로 저희가 펄사를 실제 적용해 보면서 발견된 주의점을 하나 공유드리려고 하는데요. 만약 HPA로 인해서 이 컨슈머 파드 개수의 변경이 발생되면 이 해시키 구성의 변경이 일어납니다. 즉 각 컨슈머가 전달받는 데이터의 키가 변경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원래 하나로 롤업되어야 할 이제 윈도우 어그레이션 결과가 이 두 개로 분리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윈도우 스플릿이 발생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만약 이후 연산이 이 아래 녹색 수식을 만족하지 않으면 이 해당 연산의 결과가 틀려질 수 있습니다. 이 수식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유니언 연산을 하는 순서에 따라서 결과값이 서로 같은지를 이걸 확인해 봐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 해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롤업 큐브를 구성할 때 그룹 바이가 필요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제 실시간 데이터 처리 플랫폼에서 지오 레플리케이션 구축함에 있어 중요한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장부터는 이 설명드린 내용 중 특히 클라우드 친화성 부분에 대해서 이모원 연사께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이버 로그 데이터 팀의 이모원입니다. 네, 앞서 이제 저희가 클라우드 프렌들리라는 용어를 이제 종종 언급을 드렸는데요. 이제 이 장에서는 이제 지오 리플리케이션에서 저희가 왜 이제 클라우드 프렌들리한 피처가 필요한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오 리플리케이션에서 이제 클라우드 프렌들리라는 거 이제 다시 말하면 이제 데이터 플랫폼의 어떻게 보면 이제 클라우드 프렌들리 특성인데요. 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데이터 플랫폼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퍼포먼스, 그러니까 이제 I/O 최적화를 위해서 이 별도의 스토리지 아키텍처나 이제 데이터 레이아웃들을 이제 구성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피처들이 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제 컨테이너 PV 이제 이 환경에 좀 무리 없이 연동되기도 하지만 또 일부는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는데요. 때문에 이런 이 자체적인 I/O 모델이나 이제 스토리지 아키텍처가 좀 특별할수록 이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다이내믹 스케일레비티가 좀 떨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코스트 이피션트한 지오 리플리케이션을 위해서는 사실 이 데이터 프로세싱 플랫폼이 이 클라우드에서 이 다양한 외부 워크로드에 따라서 다이나믹하게 스케일링되는 것들이 이제 반드시 필요한데요. 예를 들면 이제 리파티셔닝 없이 스케일링 될 수 있는 메시징 플랫폼이라든가 이제 장애 시에 HPA를 통해서 빠르게 이제 캐치업 리드가 가능한 이제 어떤 프로세싱 플랫폼, 그다음에 이제 스탠바이 시에 리소스 사용을 좀 최소화해서 이 불필요한 리소스 사용을 좀 줄일 수 있는 메시징 플랫폼들이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 지오 리플리케이션을 위해서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플랫폼이 갖춰야 할 키 엘리먼트들을 좀 정리해 보았는데요. 첫째는 이제 HPA 기반의 이제 다이나믹 리소스 얼로케이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스케일링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액티브 스탠바이와 같이 좀 다양한 리소스 이제 구성이 가능한데요. 다음으로는 이제 모듈러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스토리지 아키텍처와 좀 강하게 결합되어 있는 이런 아키텍처는 이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구조적으로 불리함이 사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큰 이 모노리틱 아키텍처보다는 이 스케일링 그로널리티가 좀 조밀한 이 모듈러 디자인 형태가 구조적으로 좀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아마 모두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스케일링 인아웃으로 인한 페널티가 이제 없어야 되는데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윈도우 스피릿도 어떻게 보면 이 엘라스틱 스케일링 인아웃에 대한 하나의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일 인아웃 시에 클러스터 재설정으로 인한 성능상의 제약이 있다거나 데이터 마이그레이션과 같은 작업이 발생한다면 이거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좀 큰 제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이제 메시징 플랫폼에서 역할 측면에서 보면 카프카는 이제 스토리지와 브로커가 하나로 결합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이제 프로듀서 컨슈머와 직접 연결이 돼서 부어를 처리하는 이제 브로커와
데이터를 처리하는 스토리지 간의 경계가 없고 이를 또 분리해서 스케일하는 것도 좀 어려운 구조입니다. 또한 이 카프카 노드가 추가되면 이 토픽 파티션의 레이아웃 또한 이거에 따라 이제 변경이 되어야 새로운 노드의 스토리지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이제 리파티셔닝을 해야 하는데 이 과정은 이제 한 노드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새로운 노드의 파티션으로 마이그레이션 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리파티셔닝 과정 중에는 클러스터 전체의 퍼포먼스 하락이 이제 발생하는데요. 반면에 펄사는 그 스토리지 서브 시스템과 브로커가 독립적인 이 레이어드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스토리지 서브 시스템인 북키퍼는 그 자체로 그냥 독립적으로 동작하는 하나의 플랫폼이고 브로커는 그 위에서 이제 API를 통해서 데이터를 이제 리드하고 라이트해야 합니다. 때문에 이제 브로커는 스토리지와는 상관없이 스케일링 인아웃이 가능하고 또 스테이틀리스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요. 브로커는 펄사 펑션 동작 때 특히 부하가 좀 증가되기 때문에 스토리지와 독립적으로 스케일링하는 것이 또 반드시 필요합니다. 펄사의 브로커는 성능 페널티 없이 스케일링 인아웃이 이제 또 가능합니다. 스토리지 서브 시스템을 담당하는 북키퍼는 이제 노드를 추가할 때 이제 레이아웃 변경 없이 이제 새로운 노드에 새로운 데이터가 이제 저장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성능 저하 없이 이제 새로운 노드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그 펄사의 레이어드 아키텍처는 단점도 사실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시스템 복잡도가 꽤 높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스토리지 서브 시스템인 북키퍼가 하나의 독립적인 플랫폼이기 때문에 운영의 측면에서 보시면 하나의 온전한 플랫폼이 더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클라우드 프렌들리 관점에서 카프카 펄사를 이제 비교해 보면 펄사는 이제 페널티 없는 HPA 그리고 이제 레이어드 아키텍처를 통해서 이제 리소스 효율적으로 지올 리플리케이션을 구현하는데 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2, 3, 4장에 걸쳐 이제 데이터에 대한 메시징, 그다음에 리얼타임 프로세싱, 그다음에 클라우드 환경에서 구축하기 위해 사용한 펄사의 이제 장점을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정리해봤는데요. 다만 펄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카프카에 비해서 문서화나 이제 관련 자료가 좀 풍부하지 않습니다. 이제 메시징 플랫폼에서 오랫동안 사실 카프카가 디팩토로 그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확실히 좀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메시징과 프로세싱이 결합된 이제 싱글 플랫폼이라는 점이 이러한 단점을 많이 완화해 주는데요. 추가적으로 펄사는 이제 오랫동안 오픈 소스로 운영이 되다가 비교적 최근에 이제 스트림 네이티브라는 회사를 통해서 커머셜 서포트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이제 커넥터나 다큐멘테이션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개선이 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장애 발생 시에는 사실 배포 시스템도 접속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데이터가 복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데이터를 처리할 어플리케이션을 동작시키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좀 대응하는 방법을 좀 찾던 중에 펄사에는 이제 패키지 매니저라는 기능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패키지 매니저는 펄사 내부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의 저장과 배포를 담당해주는 이제 북키퍼의 서브 모듈인데요. 패키지 매니저의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나면 연결된 다른 펄사 클러스터에서도 이 동일한 어플리케이션을 읽거나 관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제 데이터 처리 어플리케이션을 이 패키지 매니저를 통해 배포하도록 구성을 하면 장애 시에도 이제 외부 배포 플랫폼 없이 그냥 그대로 분석 작업을 바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챕터에서는 이제 그동안 설명드린 피처들을 이제 통해서 저희가 구축했던 지올 리플리케이션을 이제 사례별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펄사를 이용한 스탠다드한 그 싱크로너스 리플리케이션 방법인데요. 그림 그 왼쪽에 있는 펄사 클라이언트가 이 로그 수집 서버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이제 오토매틱 그 클러스터 페일오버 API를 통해서 전달합니다. 네,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프라이머리 클러스터 장애 시에 자동으로 세컨더리 클러스터에 이제 데이터가 전송이 되는데요. 데이터는 펄사 클러스터에 전송이 될 때 주키퍼를 통해서 다른 IDC에까지 이제 저장이 됩니다. 이제 싱크로너스 리플리케이션은 그 기본적으로 데이터 유실 없이 지올 리플리케이션을 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때 이제 주키퍼는 모두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양상분 내에서의 쿼럼과 머저리티 규칙이 있기 때문에 최소 3개의 IDC에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3개의 펄사 클러스터가 결합된 단일 펄사 인스턴스 구성은 이제 데이터 컨시스턴시, 그러니까 이제 비저빌리티 그리고 이제 장애 시의 데이터 손실 측면에서도 높은 수준의 지올 리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최소 3개의 IDC가 필요한 구성으로 인해 좀 비용이나 관리 부담이 있고 또 각각의 클러스터는 이 펑션 동작에서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또 설계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또 이러한 싱크로너스 클러스터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베어메탈 기반 구조로 이제 그 가이드가 되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구성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컨더리 클러스터에서 펄사 펑션은
프라이머리 클러스터에서 장애가 난 경우에 이제 에이전트에 의해서 이제 스탠바이 액티브로 전환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와 관련된 내용은 뒷장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펄사 펑션은 메시지 처리를 이제 시작함에 있어 두 클러스터 간 이제 컨슈머 옵셋이 펑션에서는 복제가 되지 않은 펄서의 어떤 이 한계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데이터를 이제 앞부분부터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중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컨텐츠 레벨 디듀플리케이션을 저희는 이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올레 벤진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이 부분도 뒤에서 이제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이 스탠다드 구성의 단점을 일부 보완한 게 이 2.5 구성인데요. 주키퍼는 기본적으로 쿼럼 규칙이 있기 때문에 최소 3개 IDC 일단 구축이 되어야 되지만 펄사는 2개의 클러스터에서만이라도 구축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이제 타협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2.5는 스탠더와는 달리 펄사 클러스터는 2개 IDC에만 구성이 되어 있고 주키퍼만 3개의 IDC에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주키퍼를 제외한 펄사 컴포넌트들을 쿠버네티스 환경에다 저희가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컨테이너 환경이 주는 다이나믹 스케일링을 저희가 또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2.5는 이 스탠다드한 구성에 비해서 이제 필요한 노드 수라든가 쿼럼 규칙의 제약을 이제 완화시키면서 클라우드 환경에서 지오 리플리케이션을 구성할 수 있어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펄사 펑션이 이제 어떤 상황에서 세컨드 클러스터에서 이제 액티브로 전환이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먼저 이제 세컨드 클러스터에 있는 이 펄사 펑션은 슬라이드에서 보시듯이 다음에 이제 3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제 액티브로 이제 트리거가 됩니다. 일단 1번, 2번 같은 경우에는 타 ADC의 에이전트와의 통신으로 이제 검사가 되는데 이 에이전트와의 통신에만 의존하는 경우에는 이제 스프릿 브레인 현상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3번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프릿 브레인 현상이 생기면 이 세컨더리 클러스터에서도 프로세싱 펑션이 동작이 되기 때문에 이 2개의 클러스터에서 펄사 펑션이 모두 동작하게 되어 문제가 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에이전트의 동작의 관점에선 장애가 발생하면 이제 하나의 야물로 정의된 이제 펄사 펑션 파이프라인이 이 앞서 말씀드렸던 패키지 매니저에 등록이 되어 리플리케이션된 이제 펄사 펑션을 이제 실행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전환 후에 이전 프라이머리 클러스터가 부분적으로 동작해서 혼선을 주는 걸 좀 막기 위해서 이제 서킷 브레이커의 그 역할로 에이전트에 의해서 클러스터가 이제 완전히 정지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그 액티브 싱크로너스의 또 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이 두 IDC에 구성한 클라이언트 사이드 싱크로너스 구성인데요. 이 방법에서는 클라이언트가 모든 메시지를 2개의 IDC로 전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메시지 라이트를 트랜잭션 API로 저희가 이걸 정의해서 이제 그 라이트 에이크를 확인하고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림에서 같이 2개의 클러스터는 장애를 감지하는 에이전트 위에는 사실 클러스터 간에 서로 연결된 부분이 없습니다. 이 구성은 프로세싱과 데이터를 각각 유지하는 이 엔드-투-엔드 액티브 구성에 비해서 프로세싱 부분과 데이터베이스의 리소스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구성에서는 라이트 패스상 2개의 IDC에 대한 라이트를 이제 매번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성능 하락이 좀 발생하지만 트랜잭션 API를 사용할 때 이제 어싱크 라이트와 벌크 모드를 좀 통해서 하나의 트랜잭션에 메시지를 여러 개 추가하는 방식으로 성능을 조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전 타입과는 다르게 이제 어싱크로너스 리플리케이션인데요. 이제 어싱크로너스 방식의 경우에는 클러스터 간 전송에 따른 레이턴시가 없고 또 싱크 방식에 비해서 이제 리소스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토매틱 클러스터 페일오버 API를 사용하면 이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는 장애를 인식하지 못하고 클러스터가 이제 심리스하게 전환이 되는데 이 어싱크로너스 방식의 지오 리플리케이션은 필연적으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리플리케이션 렉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가 발생해서 프라이머리 클러스터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 리플리케이션 렉만큼 이제 데이터가 사라지게 되는데요. 이제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펄사 클라이언트에 몇 가지 피처를 좀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수집 서버에서 전송하는 파일 옵셋을 장애 발생 시에 이제 일정한 양만큼 이제 뒤로 리와인드하는 기능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렇게 리와인드를 통해서 확보된 그 과거 데이터를 이제 별도의 토픽으로 재전송하는 건데요. 이제 이 과정에서 얼마만큼의 데이터를 이제 전송해야 될지는 이제 리플리케이션 렉을 통계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관찰함으로써 적절한 양을 이제 유추해 낼 수 있습니다. 뭐 5만 TPS의 유입을 저희가 장기간 모니터링했을 때
이 리플리케이션 렉은 클러스터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변화했지만 대략적으로 최대한 10초 내로 이제 관측이 되었는데요. 근데 이제 저희가 리플리케이션 렉을 이렇게 통계적으로 분석한다 하더라도 정확한 이제 위치는 또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과거 데이터를 시작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데이터 중복이 이제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데이터 리와인드를 기반으로 한 이 어싱크로너스 기법은 두 가지 포인트가 중요한데요. 이 첫 번째로는 버퍼링할 데이터의 양을 최소한 필요한 만큼만 유지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이제 리와인드에서 저희가 확보한 이 데이터를 어떻게 원본 데이터와 이제 디듀플리케이션을 하는지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장에서부터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펄사에서는 그 백로그라는 매트릭 값을 통해서 리플리케이션 렉을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TPS를 이제 1K에서 50K까지 늘려가면서 저희가 관찰했을 때 리플리케이션 렉이 이거에 비례해서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리플리케이션 렉이 브로커의 로드에 따라서 직접적인 영향을 이제 받기 때문인 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펄사 내부적으로도 부키의 이제 저널링 렛저 구조가 리플리케이션 렉에 이제 영향을 주는데요. 이 저널링 구조에서는 이제 라이터 헤드 로깅이 체크 포인트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이 시퀀셜 라이트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I/O 성능이 좀 빠르지만 이제 유입이 계속해서 증가되는 상태에서는 저널링 영역에 가득 차게 되면 이후부터는 이 레저에다가 이 체크 포인팅을 지속적으로 해줘야만 저널링 영역에 이제 빈 공간이 계속 생깁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라이트가 이제 체크 포인팅에 의해서 블로킹이 계속해서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I/O 성능이 조금씩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펄사에서는 이제 토픽 데이터 처리 병렬화를 위해서 이 파티션드 토픽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싱크로너스 리플리케이션은 일단 브로커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파티션드 토픽으로 바꾸게 되면 리플리케이션에 개입되는 브로커의 수가 늘어나서 리플리케이션 백로그 수치에 이제 개선이 있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참고로 이 파티션드 토픽의 경우에는 그 프로듀서가 생산하는 메시지 시퀀스 아이디라는 게 있는데 이거에 대한 오더링 개런티가 사라진다는 거에 꼭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네. 리플리케이션 렉으로 인한 그 데이터 유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한 것이 이제 데이터 리와인드 피처인데요. 이 오토매틱 클러스터 페일 오버 그 API는 클러스터 스위칭 시에 이제 이벤트를 알려주지 않고 얘가 이제 심리스하게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코드를 이제 수정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스위칭 이벤트 시에 이제 콜백 API를 통해서 버퍼에 존재하는 이제 메시지를 이제 재전송하는 코드를 구현했고, 이제 이 기능을 활용해서 이제 클라이언트를 이제 구성했는데요. 이때 이제 전송할 데이터의 양은 이제 유입량이 적고 디듀플리케이션 작업에 대한 압박이 없다면 사실 충분히 마진 설계를 해서 이제 실행을 해도 문제가 없고, 사실 클라이언트가 리플리케이션 렉을 수신해서 이에 따라서 이제 어댑티브하게 하는 것도 이제 가능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 기능에서의 이제 사이드 이펙트를 이 메시지 오더 관점에서 한번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이 통계 데이터의 관점에서는 사실 데이터를 그 스트릭트하게 오더링할 필요가 없지만, 만약에 그 어플리케이션의 스트릭트 오더링이 필요하다면 이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오더가 이제 다르기 때문에 이 토픽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와 이 그 복구된 데이터 사이에 리오더링을 이제 하는 작업이 반드시 이제 필요합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포인트 중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리와인드에 의한 데이터 중복을 이제 두 가지 방법의 디듀플리케이션으로 이제 적용을 해봤는데요. 먼저 첫째는 이제 DB 사이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는 클릭하우스의 경우에는 이제 LSM 트리 기반의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이제 클릭하우스는 이제 LSM 트리에서 발생하는 이 백그라운드 머지에 같은 소팅 키가 가지는 데이터를 이제 확보하는 시점에 이제 부가적으로 저희가 수행할 연산을 이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어펜드 올린 그 올랩에서도 메시지 수정이 일부 가능한데요. 리플레이싱 머지 트리 엔진을 사용하면 이 데이터에 대해서 디듀플리케이션 된 결과를 받는 것이 이제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올랩이나 이 데이터베이스 종류에 따라서 이런 데이터 디듀플리케이션을 구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들이 아마 있을 텐데요. 그리고 이제 메시지 큐에서 직접적인 디듀플리케이션이 필요한 경우를 위해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 키쉐어드 서브스크립션과 이제 펑션을 이용해서도 구현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복구된 데이터를 별도 토픽으로 전송을 하고, 이때 이제 리플리케이션 된 원본 데이터와 이제 리커버드 토픽 사이에서 디듀플리케이션을 수행해야 되는데요. 이 펄사에서는 시퀀스 아이디를 통해서 프로듀서가 생산한 메시지를 이 오더링 순서에 맞춰서 구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퀀스 아이디는 프로듀서가 메시지마다 이제 일씩 증가해서 전달하기 때문에 이거를 통해서 리플리케이션 렉으로 사라진 시퀀스 AD를 찾아서 이제 리와인드된 데이터에 대한 필터링 연산을 이제 하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메시지 큐에서도 이제 직접적으로 디듀플리케이션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그 키쉐어드 서브스크립션은 이제 포드 수에 따라서 키 구성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HDPA는 이제 일부 제약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설명드린 그 지올 리플리케이션 타입을 크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이제 싱크로너스 리플리케이션은 이제 인터클러스터 간 레이턴시가 있어서 라이트 성능 측면에서 보면 페널티가 있지만 복제된 데이터의 컨시스턴시가 가장 잘 보장이 됩니다. 반면 이제 어싱크로너스 방식은 이제 앞서 설명드린 두 개의 그 모델과 달리 비용은 적게 들면서 이제 스케일러빌리티와 퍼포먼스가 좀 우수합니다. 다만 이제 리플리케이션 렉에 의한 데이터 유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클라이언트 사이드 리와인드라든가 디듀플리케이션을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가 개발했기 때문에 표에 있는 것처럼 개발 난이도는 좀 있는 편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저희가 다양한 구조의 지올 리플리케이션을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챕터에서는 이제 김영진 연사가 저희 팀에 구축한 그 사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다양한 형태의 그 지오 리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내가 다루는 서비스의 장애 기준에 따라서 결정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저희는 네이버 전사 로그를 다루는 조직으로서 사실 수백억 개의 로그를 다루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개 정도의 로그가 집계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장애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는 어떤 구조로 구성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커스터마이징 했는지를 다음 그림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눈치채셨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타입 3 형태의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조입니다. 네, 비용과 관리 포인트가 많은 이런 풀스케일 형태보다는 저희가 개발 요소마다 개발 포인트를 좀 넣더라도 비용적인 측면이라든가 관리적인 측면을 좀 줄일 수 있는 형태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장애가 좀 발생을 했을 때 데이터 유실이 절대 없어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설정을 좀 보수적으로 가져가는 방식으로 커스터마이징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프라이머리 클러스터가 있는 IDC에 만약에 장애가 일어났다고 가정하고 설정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IDC 장애 사실 탐지는 그림에 있듯이 저기 있는 에이전트가 하게 됩니다. 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프라이머리 클러스터 에이전트가 1초마다 서비스의 핑 체크를 수행하는데 그것이 이제 X번 연속 실패 시 그냥 바로 장애라고 확인합니다. 저희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펄사의 부키헤드 엔트리 카운트 지표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면 바로 이 또한 장애라고 탐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준이 조금 복잡해지는데요. 만약 그 프라이머리 에이전트가 동작 불능이어가지고 응답이 없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클릭하우스의 인서트 레이트가 저희 내부적으로 확인된 아웃라이어 디텍션 수치에 도달하는지 그것을 확인해서 장애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통해서 장애를 판단하고 세컨더리 클러스터에 있는 에이전트가 이 사실이 확인이 되면 스탠바이 펑션 메시를 액티브로 전환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프라이머리 클러스터가 간헐적으로 로그를 받을 수 있는 여지를 아예 없애기 위해서 바로 클러스터를 자체 클러스터를 바로 그냥 강제 종료시킵니다. 그러면서 펄사 클라이언트는 자동으로 세컨더리 클러스터로 방향이 전환이 됩니다. 하지만 그 어싱크 리플리케이션 형태이기 때문에 프라이머리 클러스터에서 미처 복제되지 못한 로그가 분명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에서 일정 볼륨의 로그를 가져와서 중복을 제거하는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너무 많은 로그를 이제 가져올 경우 이 중복 제거에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증가하게 되고요. 그렇다고 너무 적게 가져온 경우는 되게 유실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그림에서 표현된 저 버퍼 데이터의 볼륨을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저희가 확인한 아까 리플리케이션 렉 수치를 TPS로 나눈가 플러스, 그다음에 에이전트가 장애를 탐지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 플러스, 그다음에 세컨더리 클러스터가 액티브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데 소요된 시간을 좀 더해서 거기에 마진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계산된 값이 저기 있는 버퍼 데이터의 이제 볼륨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 중복된 데이터의 제거입니다. 앞서 이 중복 데이터의 처리를 펄사 사이드에서 처리할 수도 있고 아까 DB 사이드에서도 가능함을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저희 버전에서는 DB로 활용 중인 클릭하우스에서 LSM 기반의 리플레이싱 머지 트리를 활용해서 중복되는 소팅키 데이터를 셀렉트 파이널 쿼리를 통해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방식의 단점은 중복 데이터 처리가 클릭하우스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아까 말씀드린 펄사 펑션에서 키쉐어드 방식으로 시퀀스 아이디 기반으로 중복을 제거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이슈가 있었지만 다행히 높은 네이버의 트래픽 상황에서도 아직 그 데이터 유실의 경험은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챕터까지 왔습니다. 랩업을 통해서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리케이션에 대한 발표하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세 가지 뽑아왔습니다. 바로 클라우드,
그다음에 심플, 그다음에 커스터마이즈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 클라우드입니다. 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HPA 기반의 시스템 인프라 세팅으로 오토 스케일인 아웃을 할 수 있는 기본 환경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사실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졌습니다. 사실 미리 과도하게 그 장비를 구입해서 뭐 세팅할 필요도 없고 유연하게 리소스를 할당할 수 있었습니다. 뭐 금전적인 절약뿐만 아니라 뭐 시스템이 좀 거대해지는 걸 좀 막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클라우드라는 키워드를 첫 번째로 뽑았고, 지오 리플리케이션이 아니더라도 이제는 시스템을 클라우드 프렌들리하게 적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심플입니다. 데이터의 그 이동이 많아지거나 데이터의 처리 단계가 좀 많아지면 결국 시스템이 복잡해지고 그럼 지오 리플리케이션에 굉장히 불리한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클라우드 프렌들리하면서 메시지 큐와 데이터 프로세싱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좀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는 커스터마이즈드입니다. 자, 무턱대고 그냥 풀 스케일로 구성하지 말고 서비스의 그 장애 아까 말씀드린 기준에 따라서 그 레벨을 좀 정해야 됩니다. 뭐 그렇지 않으면은 비용도 좀 증가하고 관리하는 포인트도 많아지고 결국 개발자 레거시 지역에 빠집니다. 비용과 관리 측면을 좀 줄이면서 완벽한 지오 리플리케이션을 구현해내는 것도 개발자에게는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발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 저희 세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